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 도쿄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화려한 SF 영화 세트장에 도착한 듯한 착각에 빠질 겁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세상이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었고 그 자신감은 결코 허세가 아닌 압도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거리의 셀러리맨들은 만엔짜리 지폐를 부채처럼 흔들며 택시를 잡았고 밤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듯 찬란하게 빛났죠. 도쿄의 땅값만으로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던 바야흐로 일본 경제의 절대적인 황금기였습니다. 소니와 도요타가 세계 시장을 제패했고 넘쳐나는 일본 자본은 록펠러 센터 같은 미국의 자존심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정의 위용을 자랑하던 이 거대한 경제 제국은 도대체 왜 30년이 넘는 긴 겨울잠에 빠지게 된 걸까요? 역동성의 상징이었던 나라가 어쩌다 고령화, 침체, 그리고 저소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인지 그 내막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비극적인 몰락의 답은 시스템적인 연쇄 오류, 그리고 미래 세대의 목까지 가불에 쓴 돈의 취기에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은 1985년 9월 뉴욕의 호화로운 플라자 호텔에서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값싸고 품질 좋은 일본 제품들이 시장을 점령하는 바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 적자로 골머리를 앓았죠. 결국 세계 경제의 큰 형님격인 미국은 일본과 서독 등 주요 5개국고 재무장관들을 긴급히 소집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계 경제 협력이었지만 실상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방적인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너희 물건이 너무 잘 팔리니 엔화 가치를 강제로 올려서 수출 경쟁력을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경제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운명의 플라자 합의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언론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본 관료들은 골프 여행을 간다고 둘러대고는 비밀리에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호텔 회의실에서 자신들의 국가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계약서에 주저없이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합의의 결과는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50만 원에 수출하던 휴대폰이 하룻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표가 2배로 바뀐 것과 같은 이치였죠.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일본 제품들은 미국 마트 진열대에서 외면받기 시작했고 수출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본 경제를 지탱하던 척추인, 수출 산업 위로 짙은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정부는 위험한 도박을 준비합니다. 엔고로 신음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는 훗날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게 될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기준금리를 5%에서 2.5%로 전격 인하하여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단순한 계산이었죠.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정부의 이성적인 계획을 비웃듯 풀려난 돈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나 공장 설비에 투자하는 대신 훨씬 더 쉽고 짜릿한 돈놀이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출로 땅을 사고 그 땅을 담보로 다시 대출받아 주식을 사는 광란의 자이테크 열풍입니다. 은행 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이 무한 굴리기 게임은 일본 열도 전체를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영끌이나 코인 광풍이 80년대 일본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훨씬 더 큰 규모로 벌어진 셈이죠. NTT 같은 국영기업의 주식은 상장되자마자 폭등했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가정주부들까지 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 즉 포모 증후군이 온 나라를 휩쓸며 사람들은 적금을 깨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미친 파티의 가장 큰 공범은 리스크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출 세일즈에 나선 은행들이었습니다. 자산 가치의 70%만 빌려주는 게 상식이지만 당시 은행들은 110%, 아니 그 이상도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내일이면 땅값이 더 오를 텐데 대출금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위험천만한 논리가 모두를 마취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적에 눈이 먼 은행원들은 시골 구석구석을 누비며 농사짓던 땅 주인들까지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 금싸라기 땅을 왜 놀리십니까? 대출받아 임대주택을 지으면 이자 내고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무지했던 평범한 농민들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엔의 빚을 진 부동산 재벌 후보생이 되었습니다. 거품이 클수록 터질 때의 파열음도 큰 법인데 1990년 일본 정부는 뒤늦게야 파국을 감지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 전체가 폭발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정부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둡니다. 여기에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까지 더해지며 시장으로 들어오던 돈줄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죄어버렸습니다. 이는 시속 200km로 질주하던 스포츠카가 예고도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빚내서 샀던 자산들은 아무도 사주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났지만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은 단 1엔도 줄어들지 않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마저 오르니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게와 기업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주식시장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고 은행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부실 채권의 늪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과 은행은 이 참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수술대에 오르는 대신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언젠가 경기가 다시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장부를 조작하며 부실을 숨기고 처리를 미루었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는 혹독했는데 경제는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폐혈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썩은 환부를 제때 도려내지 못한 탓에 난공불락 같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일본이 왜 30년이 넘도록 이 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은 경제지표가 아닌 마음에 있습니다. 1990년의 붕괴를 목격한 세대, 즉 지금의 부유한 노년층에게는 치유되지 않는 거대한 심리적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투자는 곧 파멸이라는 공포 속에 지갑을 닫고 돈을 금고 깊숙이 가두는 극단적 절약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기업은 물건을 못 팔고 매출이 없으니 월급을 못 올리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굳어졌죠. 이 침체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몰락을 보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집도 차도 사지 않고 연애와 결혼조차 포기한 채 미니멀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된 겁니다. 일본의 지난 과거는 오늘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보냅니다. 서울의 부동산 열기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는 30년 전 도쿄의 대자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산 거품 위에 세워진 부는 결국 신기루일 뿐이라는 사실을 역사는 냉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땀 흘려 만드는 혁신과 생산을 멈추고 숫자 노름뿐인 투기판에만 매몰될 때 우리는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역사는 그 교훈을 잊은 자에게 반드시 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가혹한 모습으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라인 59.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미래의 오답노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가 비추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